1. 형이상학이라는 이름의 탄생. 형이상학. 이 단어는 철학에서 가장 어렵고 추상적인 분야처럼 들린다. 그런데 이 이름의 탄생이 꽤 우연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사후 그의 저작들을 정리하던 편집자 안드로니코스가 자연학 저작들, 다음에 배치한 저작들에 그냥 자연학 다음에 오는 것들 이라는 세카이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 메타피식스, 형이상학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이름보다 훨씬 근본적이다. 형이상학은 존재 그 자체를 탐구한다. 이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묻는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는가? 사물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가장 근본적인 실제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처음엔 황당하게 들릴 수 있다. 이게 무슨 쓸모가 있는 질문이지? 라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바로 이런 쓸모없어 보이는 질문들이 가장 자유로운 지식이라고.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아는 것. 그것이 철학이고 형이상학이다. 이 진료와 형상 모든 사물의 두 가지 측면.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의 핵심은 진료와 형상의 개념이다. 이 두 개념으로 그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존재론을 세웠다. 2-1. 진료란 무엇인가? 진료는 사물을 이루는 재료다. 조각상을 만드는 대리석, 집을 짓는 나무와 벽돌, 인간을 이루는 살과 뼈. 이것들이 진료다. 진료 자체는 아직 아무런 형태나 특성을 갖지 않는다. 그냥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재료다. 2-2. 형상이란 무엇인가? 형상은 그 재료를 특정한 무언가로 만드는 원리다. 대리석을 소크라테스 조각상으로 만드는 것, 나무와 벽돌을 집으로 만드는 것. 형상이 없으면 진료는 그냥 재료로 남는다. 형상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사물이 된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긴다. 플라톤에게 형상이데아은 이 세계 밖 별도의 세계에 존재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형상은 사물 안에 내재한다. 소크라테스다움은 하늘의 이데아,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 안에 있다. 인간이 사라지면 인간다움도 그 안에서 사라진다. 모든 사물 진료 재료 형상 원리의 결합. 예를 들어보자. 청동구는 청동진료과 구의 형태 형상의 결합이다. 같은 청동이라도 어떤 형상이 주어지냐에 따라 조각상이 되기도 하고 동전이 되기도 하고 그릇이 되기도 한다. 같은 형상이라도 다른 진료와 결합할 수 있다. 구의 형상은 청동으로도 나무로도 실현될 수 있다. 사물의 정체성은 진료가 아니라 형상이 결정한다. 3-4원일론 변화를 설명하는 4가지 방식.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이 존재하고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4가지 원인을 제시한다. 이것이 유명한 4원일론 for causes이다. 집을 짓는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쉽다. 진료인 material cause,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사물을 이루는 재료다. 집의 진료인은 벽돌, 나무, 시멘트 등이다. 조각상의 진료인은 대리석이다. 인간의 진료인은 살, 뼈, 피다.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답하는 원인이다. 형상인 formal cause, 어떤 형태인가? 사물의 본질적 구조와 형태다. 집의 형상인은 집의 설계도, 즉 집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원리다. 단순히 모양이 아니라 집다움을 만드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에 답하는 원인이다. 작용인 efficient cause, 누가 만들었는가? 변화나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집의 작용인은 집을 짓는 건축가다. 아이의 작용인은 부모다. 조각상의 작용인은 조각가다. 이것을 만든 것은 무엇인가에 답하는 원인이다. 현대 과학에서 원인이라고 할 때 주로 이 작용인을 말한다. 목적인 final cause,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가장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원인이다. 사물이 향하는 목적, 즉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다. 집의 목적이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다. 눈의 목적이는 보기 위해서다. 심장의 목적이는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다.
이것은 왜 있는가에 답하는 원인이다. 현대 과학은 이중작용인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목적인이 가장 중요했다. 사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이 목적론적 사고방식은 그의 윤리학과 정치학에 그대로 이어진다.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국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3편부터 이어진다. 사하 가능태와 현실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이 가능태 대 네미스와 현실태 에너지이다. 이 개념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4-1 가능태 될 수 있는 상태. 가능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실현될 수 있는 잠재적 상태다. 도토리는 참나무가 될 가능태를 갖고 있다. 아이는 어른이 될 가능태를 갖고 있다. 대리석은 조각상이 될 가능태를 갖고 있다. 씨앗은 꽃이 될 가능태를 갖고 있다. 가능태는 단순히 가능하다는 추상적 의미가 아니라 사물 안에 내재한 실질적인 잠재력이다. 4-2 현실태 실현된 상태. 현실태는 가능태가 실현된 상태다. 도토리가 자라 참나무가 되었다면 현실태다. 아이가 어른이 되었다면 현실태다. 대리석이 조각상이 되었다면 현실태다. 변화란 가능태에서 현실태로의 이행이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한가? 플라톤의 문제 중 하나는 변화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데아는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데 이 세계의 사물들은 끊임없이 변한다. 어떻게 변하는 세계가 변하지 않는 이데아를 참여하거나 모방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현실태 개념은 이 문제를 다르게 해결한다. 변화는 사물 안에 이미 내재한 가능태가 펼쳐지는 과정이다. 도토리가 참나무로 자라는 것은 외부의 이데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도토리 안에 있는 참나무가 될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이다. 변화 가능태에서 현실태로의 이행 모든 사물은 자신의 완전한 형태를 향해 나아간다. 오부동의 원동자 세계는 어디서 움직이기 시작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의 연쇄를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의 질문에 닿는다고 했다. 모든 변화는 무언가에 의해 일어난다. 그렇다면 최초의 변화는 무엇이 일으켰는가? A가 B를 움직이고 B가 C를 움직이고 C가 D를 움직인다면 이 연쇄는 끝없이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어딘가에서 시작이 있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최초의 원인을 부동의 원동자 move라고 불렀다.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 부동의 원동자는 어떻게 다른 것들을 움직이는가? 물리적으로 밀거나 당기는 것이 아니다. 마치 아름다운 것이 우리를 끌어당기듯 모든 것이 이 최초의 원인을 향해 끌려간다. 사랑의 대상처럼, 욕망의 목표처럼 모든 가능태가 향하는 최종적인 현실태로서 이 부동의 원동자 개념은 후에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신의 존재를 논증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을 신의 존재 증명의 첫 번째 방법으로 사용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신학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형이상학이 중세 유럽의 신학과 깊이 연결된 것이다. 6점 실체론 이것이라고 가리킬 수 있는 것.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의 또 다른 핵심 주제는 실체의지다. 실체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라고 직접 가리킬 수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이 책, 저 나무처럼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개별 사물들이 제일 실체다. 반면 인간, 나무, 책처럼 여러 개별 사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 개념은 제2실체다. 제2실체는 제1실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라는 개념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구체적인 인간들이 있기에 의미가 있다. 이것이 플라톤과의 결정적 차이다. 플라톤은 보편 개념 이데아의 개별 사물보다 더 실제한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다. 구체적인 개별 사물이 제일 실체이고 가장 근본적인 존재다. 보편은 개별에 의존한다. 7점 형이상학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 7-1 사물을 제대로 본다는 것.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우리에게 사물을 제대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그것의 진료, 형상, 작용 원인, 목적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외모 진료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형상, 어떤 경험이 그를 만들었는지 작용인,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 목적인을 함께 봐야 한다. 7- 가능태의 철학 지금은 아니지만 될 수 있다. 가능태와 현실태의 개념은 개인의 성장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준다. 지금 내가 형편없는 글을 쓴다고 해서 좋은 작가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나는 좋은 작가의 가능태를 갖고 있다. 연습과 노력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 가능태가 현실태로 이행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간의 성장은 이 가능태를 현실태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된 자기 이미지를 넘어서게 해준다. 지금의 나는 가능태다. 내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태다. 그 사이의 거리가 삶의 방향이 된다. 7-3 목적을 묻는 것의 중요성. 사원인 중 목적인은 현대 과학에서 가장 외면받는 원인이지만 삶의 문제에서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이 조직은 왜 존재하는가? 이 관계는 어디를 향하는가? 이 질문들이 없으면 열심히 하면서도 방향을 잃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무엇을 하느냐만큼 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8점. 이 세계 안에서 찾는 진리.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플라톤과 정반대의 방향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같은 질문에 닿는다. 진짜 존재는 무엇인가? 이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플라톤이 이 세계를 떠나 이데아의 세계로 올라가려 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계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 했다. 대리석 안에 조각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도토리 안에 참나무가 있으며 아이 안에 어른이 있다. 진리는 저 위에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계의 사물들 안에 내재해 있다. 이 시각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를 더 깊이 보라고 말한다. 눈앞의 사람, 눈앞의 상황, 눈앞의 사물. 그 안에 이미 이해할 것들이 가득하다. 형이상학은 멀리 있지 않다. 도토리를 보면서 이것은 왜 존재하는가? 이것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묻는 순간 우리는 이미 형이상학을 하고 있다.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존재를 탐구하는 학문이 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존재자를 탐구하는 부분적 학문들과는 다르다. 다음 편 예고. 형이상학에서 목적론을 이해했다면 이제 인간에게 그 목적론을 적용할 차례다.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행복이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행복은 즐겁고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다. 에우다이모니아, 즉 잘 살고 잘 행위하는 것. 3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본다. 3편 니코마코스 윤리학 행복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